7번째는 알파 세대입니다. 네. 알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MG까지 다 썼어요. Z까지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쓸 게 네. 없어서 다시 A로 돌아갔는데 A를 다시 쓰기 애매하니 알파로 하자.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80년대생이 낳은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파 세대가 온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알파 세대 아이들은 또 MG 세대랑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책에서 말한 특징 몇 가지만 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 국영수코. 이게 뭔지 아세요? 국영수코. 코딩이죠. 네. 네. 국영수까지는 아마 보셨을 건데 이제 최근에는 국영수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코딩. 코딩 교육이 거의 뭐 필수처럼 된 그런 세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 트렌드 코리아에서 자본주의 키즈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다뤘었는데 그 후예인 거죠. 그래서 뭐 소비랑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한 자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코딩 교육 생각해보면 제 아이가 딱 요 세대니까 알파 세대라고 보면 또 레고 학원 같은 걸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는 단순히 레고 조립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애가 움직이거나 멈춤 누르면 딱 멈추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되게 단순한 코딩 교육을 뭐 요즘 학원 같은 데 가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코딩 교육이 기본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알파 세대의 꿈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살 초등학생의 인터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0만 유튜버가 꿈이에요. 채널 운영 방법을 잘 배워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져요. 그 아이들이 다 꿈이 유튜버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틱톡이 정말 그 앱의 최강자가 됐잖아요. 틱톡이 어떤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앱이 된 이유가 누구나 스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50만, 100만, 뭐 정말 1000만 이런 아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데 틱톡은 되게 랜덤하게 어떤 챌린지가 유행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확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몇 초만 열심히 해가지고 딱 올리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요즘 이런 알파 세대의 마음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예, 만든 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면 유튜브는 사실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기획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틱톡은 그냥 바로 찍어갖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 안에 노래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으면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해졌고 애들이 좀 쉽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좀 더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저희 애도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과학자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비를 무찌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게임 유튜버예요. 얘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게임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게임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시켜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꿈이 유튜버인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경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경제 교육은 꼭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용돈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런 책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용돈 교육. 네. 저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딱 한 2가지 정도 하는데 하나는 애들 그 세뱃돈 같은 거 받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용돈 어른들한테 받으면 그걸 모아놨다가 엄마가 애 데리고 가서 금은방 가가지고 금을 사요. 그날 모여있는 돈만큼 한 돈이든 두 돈이든 맞춰가지고 사는데 조금 모자라거나 그러면 엄마가 보태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주고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네가 어떤 거를 덜 사고 좀 아껴서 이걸 사면 나중에 이 금이 훨씬 더 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 지가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물론 엄마 아빠가 챙겨놓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또 흐뭇해하고 그래서 좀 더 저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금통에 좀 더 돈을 모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값을 매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죠. 네, 시기별 금값의 변화. 그래가지고 너 그냥 말을
해주겠죠. 나중에 뭐 네. 그걸 현금화할 때 뭐 이게 네가 어렸을 때 얼마에 샀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됐단다 하고 이제 얘기는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주식 사주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쉽게 금과 주식. 예, 얘기해주고 있으면 넌 나중에 이게 네 재산의 전부가 될 거야. 그래서 멋지다. 네. 뭐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시작하니까 애도 좀 관심을 갖고 경제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생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알파 세대가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이런 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왜 힘들면은 그 핸드폰으로 뭐 영상 보여주고 이랬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핸드폰 중독으로 인해서 좀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알파 세대는 그런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겪을 것 같다.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A4캣이라고 해서 할머니, 고모, 이모, 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좀 행복하지 않게 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런 우울감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갑자기 뭔가 든 교육 궁금증이네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지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가면은 학원반 정신 상담 그런 전문 병원 반 이렇게 돼 있어요. 대치동 가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 뛰어노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 다음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좀 읽어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네.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뭐 무슨 신이야? 어떻게 네 마음을 읽어서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인간의 네. 루틴이 크게 그 한 사람이 하는 루틴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로 인해서 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선제적 대응 기술이 약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의 용어로는 좀 너무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뭔가 힙한 키워드는 아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말을 좀 더 뭔가 재밌게 어. 와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근데 고심하다가 그냥 가장 좀 누구나 들어도 편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만드신 것 그래도 같아요. 좀 이해는 확 되죠. 어떤 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과거에 좀 보면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그 검색과 관련된 그 상품 같은 게 쭉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초기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나의 어떤 로사님이 얘기했던 루틴 같은 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쯤 이거 필요하지 않니라고 슬쩍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지금 판매하는 쪽,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선제적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책에서 좀 더 포커싱한 거는 우리의 편의 그리고 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책에 나온 것 중에 좀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 자동 방화문? 뭐더라? 자동 환기창. 이런 것들은 최근에 뭐 지어진 아파트들에는 공용시설 같은데 복도나 뭐 이런 데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온도의 질을, 공기의 질을 좀 파악해가지고 너무 공기 질이 안 좋다. 그럼 창문을 자동으로 여는 거죠, 지가. 누가 조작하지 않아도. 그래서 공기 순환을 좀 시켜주고 그런 창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세대 내에도 해주면 안 되나? 돼 있어요. 돼 주상복합 있나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공조 시스템이라 해서 이미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근데 있었어요. 너무 비싸고 관리비가 비싸고 또 소음 문제도 있고 네. 또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안 했던 것들인데, 네. 이게 지금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생각이 되어 있던 것들인데 이게 진짜 우리 생활에 맞고 편리한지,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개발 비용이라든지 쓰는 또 이런 관리비라는데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또 못 쓰는 거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 비용이나 이용 비용들이 낮춰지면서 현실과 맞아 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요. 녹음하러. 그럼 네. 저는 거의 매주 수요일에 오잖아요. 네. 택시 앱에서
여기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예. 네. 예, 저도 몇 번 그래서- 경험했어요. 예. 네가 뭔데 내가 어디 갈지 뭘 알아. 근데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이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켰더니 또 여기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갈 건데 그래서 이번엔 못 맞췄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술이 그렇게 섬세하진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좀 되게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저는 캘린더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일정을 캘린더에다 다 기록해 놓는데 그거랑 좀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그 일정에 필요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어디로 이동할 건데 그날은 택시를 타야 돼. 그러면 택시 앱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날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갤럽 다닐 때 아무튼 그 클라이언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주 만땅인 날이 있었는데, 그 만땅인 상태에서 또 그 만나기 싫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택시를 딱 탔는데 그냥 타자마자 제가 어디 가겠다고 삼성 뭐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놓고 한숨을 훅 쉬니까 택시사님이 혹시 돌아가도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북악스카이로 싹 돌아서 갔다. 창문 열고. 이거는 기계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택시 그 기사님은 이제 한 60대 정도 후반인데 딱 보니까 저 사람 미쳤어. 머리를 식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대응 기술이지 아. 이렇게 과거의 경험치 가지고 하는 것은 전 기술이 아니라고 솔직히. 근데 네. 그 소비자의 뇌파를 파악하고 아로마로 아로마로 향이 좋은 향이 스트레스 받아주나. 그 뇌파에 맞는 아로마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제가 북악스카이 웨이를 상상도 못했었거든. 이거는 내 경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제적 대응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경험치, 경륜 이런 거. 그치. 그런 거는 진짜 멋진 서비스게 이렇게 막 내가 힘든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좀 더 감동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감동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를 분석해내는 기술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진짜 뇌파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람의 정신 상태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구나 불안하구나 또는 슬프구나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뭔가 조치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발전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책에서 나왔던 사례 중에 좀 갖고 싶은 건 페페스라고 이게 자동으로 문 딱 열어주는 거. 요즘 춥잖아요. 추워졌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화장실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 실외기실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워.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거기 열어놓으면. 근데 그거 좀 닫아놓고 고양이가 지나갈 땐 자동으로 쓱 열어주고 이래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빨리 좀 나오지 좀 싼 가격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사람이 뭔가 원하기 전에 기술이 먼저 대응해주는 그 선제적 대응 기술이 점점 핫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9번째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공간력. 공간력, 스페이스. 네. 여기서는 이제 엔데믹 시대다. 이제 다시 오프라인이 좀 중요해질 거다. 플러스 메타버스의 그 확장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이러다가 정말 교통도 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내 집에서 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 우리는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향해서 찾아 떠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여행 안 가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아무도 못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 뭐 어떤 사람 모로코에 가 있고 어떤 사람 런던에 가 있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국내 공간은 부속-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희도 주말만 되면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심지어 제가 그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심하겠다. 왜냐면 저는 집돌이거든요. 집돌이. 네, 집에서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네. 저야 뭐 그게 성향에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억지로 그런 생활이 이어졌고 네. 더군다나 직장 출근하는 분들도 재택근무가 더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또 모이게 하고 또 머무르게 해야 또 뭔가 거기서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포커싱,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공간의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 이걸 인력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 공간하고 연계해라. 그래서 연계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랑 융합을 해서 확장성을 키워라. 그래서 확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그런 공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던 사례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하나 런칭했는데 아마존 스타일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앱에서 이제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이제 옷을 사러 갔을 때 앱에서 내가 피팅룸을 딱 예약을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피팅룸 안에 디스플레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쭉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뭐 상하이 뭐 아우터까지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DP 해놓은 것처럼 잘 세팅된 그런 옷들도 있고 개별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 체크해갖고 피팅을 해보겠다라고 딱 선택을 하면 직원이 그걸 다 들고 준다는 거죠. 딱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네,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냥 피팅룸에 있다가 직원이 옷 갖다 주면 딱 입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오프라인의 서비스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상현실의 그런 서비스, 앱을 통한 가상현실 서비스가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 융합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뉴 디맨드 전략에 따르면 이제 공간도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네. 그런 전략도 여기 책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놀러 가기 전에 그럼 카페에도 하나 들르고 식당에도 들리고 싶은데 외부 사진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외부 사진? 예, 메뉴는 물론이고 내부, 외부 다 확인을 하고 그쵸. 리뷰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통은 소중한 사람이랑 가니까 네. 이왕 가는 김에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맞아요.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준비하신 분들은 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연출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뭐 맛만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세 가족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평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다 있고 네. 이제 한 자녀씩 다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애를 데리고 갈 만한 데가 너무 없어. 노키즈. 노키즈 정도 네. 뭐 노키즈라고 써있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실내에만 좀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안 있게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놀러까지 가서 애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주기가 싫은 거죠. 부모의 마음은. 맞아요. 그래서 좀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좀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애들은 그냥 실외 공간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카페를 찾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갔더니 실내도 되게 잘 세팅이 돼 있고 메뉴도 잘 다양하게 있고 애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외 공간에 잔디가 넓게 있고 모래놀이터도 있고 카페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독 그런 오두막 같은 단독채도 건물이 몇 개 있어서 거기는 가족들만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또 강도 흐르고.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 너무 좋다. 나중에 알려줘. 코미홈이라는 데예요. 여기 너무 좋았어. 가격도 이렇게 안 비싸. 근데 비가 왔어요. 하필 그날. 근데 모래놀이터는 또 이렇게 지붕을 쳐놔갖고 애들이 놀 수 있게 해놨어. 여기 좋다. 너무 그러니까 광고예요? 돈 좀 주세요. 광고비 입금하세요. 코미홈이.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이런 데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런 공간들 정말 부모의 니즈도 채우고 아이들도 잘 뛰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들은 완전히 다른 카페랑은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경험 경제의 특성이 보면은 뭐 상품 경제, 서비스 경제 때는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연출하는 거고 거의 뭐랄까 고객이 경험자인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감동을 줄 것인지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특성은 기억 가능성. 정말 좋아서 애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어. 이런 기억을 주고 네. 그리고 판매자는 예전에는 제조사나 공급자였다면 지금은 연출가다. 이렇게 돼 있고 맞아. 구매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게스트, 손님으로 와서 경험하는 사람. 네. 수요의 요인은 기능과 혜택이 아니라 놀라움이어야 한다. 맞아요. 어렵다, 어려워. 근데 거기는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얘기 정말요?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도 오래 남을 것 같고 만족도도 높고 가야겠네. 놀라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이게 뭐냐면 본래 나이보다 좀 젊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졌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엔 그 나이값 못한 애가 욕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럼 칭찬인 건가? 나이값도 못하고 산다라는 게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뻐요, 우아해요 이런 거보다 진짜
진짜 그 나이라고요? 진짜요? 그치, 이러면 그치. 드뭇드뭇하게 가만히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풍토 그런 네. 문화가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어린 시절에 좀 향수를 떠올리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수명이 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맞아요. 지금의 40대가 옛날의 40대 같지 않고 맞아요. 지금의 60대 옛날에 60대 하면 거의 이제 다 늙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한가. 지금의 60대는 너무 건강하고 또 너무 스타일리시한 분도 많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의 그런 방식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세대가 60대가 됐을 때 또 더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또 더 건강해졌으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나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트렌드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버랜드의 세 가지 신드롬이 첫 번째가 리턴, 어린 시절로 돌아가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다이소 공주 세트 있었는데 이제 생일만 되면 그걸 사서 하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뭐야? 그 플라스틱으로 된 네. 그냥 정말 공주님 같은 어떻게 밖에서 할 수 없는 싸구려 악세사리인데 그 이 왕관이랑 왕관, 네. 귀걸이랑 목걸이 하고 장갑 끼고 생일 축하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좋다 기분이. 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네. 난 건데 네, 네.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이 키워드를 보면서 떠오른 게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인데 그 이랜드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네. 거기 갔는데 한 20대는 돼 보여요. 근데 다들 교복을 입고 있어 이렇게 아. 커플이. 그거 롯데월드도 다 그거 그래? 교복 입고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들 보면 딱 봤을 때는 대학생쯤 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좀 더 나이 많은 성인인 것 같은 느낌인데 또 교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아 이게 트렌드구나.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제가 살았나? 아는 이제 유튜버 언니가 네. 미국에서 엄청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애들이 이제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그래서 롯데월드에 간 거예요. 네. 근데 롯데월드가 특히나 교복을 입고 많이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언니가 보기에는 어머 이렇게 교복 입은 애들이 왜 이렇게 발랑 까졌을까? 막 데이트도 너무 진하게 하고 막 담배도 피고 네. 막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헉, 요즘 애들이 정말 한국이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성인들도 다 교복을 입고 가서 즐기는 걸 보고 놀랐었던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아 그런 문화가 있어서 네. 앞에 교복 빌려준 데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런 너무- 식으로 그게 즐거운 문화가 됐다는 거 역시도 네버랜드 신드롬의 일종인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포켓몬빵의 그 삼립의 빵, 그 띠부띠부씨. 대히트도 2022년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사회 변화의 포인트였잖아요. 그 역시도 사실 어린이들만 그걸 사고 모은 게 아니라 그걸 모으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런 거 역시도 어려지고 싶은 거, 어릴 때 했던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재테크의 거에.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모아갖고 중고마켓에 50만 원에 팔던데. 또 그거 풀세트로 이렇게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해서 또 중고마켓에 계속 파는 분도 많았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나이 듦을 거부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이처럼 재밌게 논다 네. 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나온 사례는 골프를 치는데 명랑 골프 그런 키워드가 또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가면 원래 골프에 룰이 있지만 지키지 않고 나는 나대로 치겠다. 명랑 골프는 실력이 왜 보면은 이번에 골프를 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나마 이제 시원하게 뚫린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골프가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골프를 처음 하는 초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골프는 적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보는 적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룰 같은 것들을 에이 됐어 다음 홀로 넘어가자 재밌게 하자 뭘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100번 쳐야지 한 번 넣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적절한 예시인지. 그러니까 책에 나온 사례야. 네. 그런 좀 어린이로 돌아가서 뭐 철저하게 뭐 룰을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아이처럼 논다. 그런 문화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고. 그 책에도 나오지만 노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트렌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다 내려놓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사례들은 책의 지극히 좀 일부의 사례,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또 흥하고 또 망하고 또 사라지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해 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비롯해서 책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